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습니다. 문 열어놓으니까 춥지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저도 춥습니다. 발이 시리고 손도 시리고 머리는 더 시리고. 오늘은 왜 절에서 동지 기도를 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40분 안에, 11시 4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인터넷을 막 뒤져보고 했는데, 동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은 좀 있는데, 왜 절에서 동지 기도를 하는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좀 제가 혼자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동지라는 우리 전통 문화의 풍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왜 마을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진 동지를 절에서는 이렇게 꼭 챙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더 영험이 있겠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지라 하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입니다. 1년 중에서. 잘 알지요. 낮이 가장 짧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태양이라는 게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태양의 생명이 이제 막 태양이 1년 중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양의 기운이 가장 작고 음의 기운이 가장 지성한 날. 좋게 말하면 양의 기운이 이제 막 시작하는 날이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에서 부정적인 기운, 사악한 기운, 삿된 기운을 가장 강한 날이니까 이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세상이 태양이 없으면 굴러가질 않으니까, 태양이 이제 막 태어난 그런 날이니까 어떤 뭔가 좀 1년의 시작, 뭔가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 그럼 첫 번째로 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는 동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팥죽이 붉은색이란 말입니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붉은색은 이 악귀를 물리치는 그런 힘이 있다 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팥죽을 우리가 동지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저희 할머니께서 동짓날 팥죽을 써가지고, 광주로 치면 광주 천변에 이렇게 막 허름한 집들이 쫙 있었어요. 그때 60년대 후반이니까 페인트 칠도 안 된 그냥 콘크리트 허름한 벽, 그런 데서 제 어릴 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벽에다가 동지 팥죽을 벽에다가 쫙 뿌리고, 저는 뒤에서 그걸 봤는데, 그거를 두어 차례 뿌리니까 벽에 그냥 팥죽이 꼭 무슨 핏자국처럼 이렇게 쫙 묻는 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장면을 똑똑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면 그대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 할머님의 뒷모습하고 그 벽에 쫙 뿌려진 팥죽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그 할머니의 뒷모습이 마치 뭐랄까 어떤 장수 같은, 여장부 같은 그런 당당한 기운,
절대로 악한 기운이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이런 그런 강한 어떤 단호한 의지를 제가 우리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60년대 후반입니다. 그것도 뭐 시골도 아니고 부산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광주로 치면 광주 천변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벽에 팥죽을 뿌리고 그때는 아마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불과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팥죽을 뿌려가지고 그 붉은 기운으로 해서 사악한 기운을 막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정묵당에 우리 봉사하시는 보살님들이 이렇게 팥죽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보면 각 그 큰 절에 살다 보면 큰 절에 정각이 많아요.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행자들이 그 많은 정각에 팥죽을 다 맞이를 올려야 돼요. 날은 추운데 엄청 힘듭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각 처소마다 팥죽을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악한 기운을 몰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지에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선조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악한 기운을 몰아내겠다. 이러한 의미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동지가 되면 달력을 나눠주잖아요. 우리 이제 정심사는 이제 우편으로해서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게 고려 시대부터 뭐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답니다. 지금이야 달력이 아주 보기 쉽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달력은 그야말로 임금이 제일 먼저 동지가 되면 달력을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주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각 지방 고을로 다 내려가면 고을에서 이제 고을의 누굽니까? 고을의 현감 이런 사람이 그 마을에 좀 그래도 좀 양반 행세하고 글점 볼 줄 아는 마을에 한두 사람한테만 달력을 줬어요. 지금처럼 보기 쉬운 게 아니고 보기도 어려워요. 한문으로 막 적혀 있고. 근데 그거를 봐야 올해는 뭡니까? 처서가 언제고 고구가 언제고 그게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지가 한 해가 시작되는 어떤 이 음양의 기운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달력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절에서는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의 달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연말이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런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동지의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동지의 의미.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잘 아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요즘 밖에서는 동지를 거의 안 챙기는데 왜 절에서는 동지기도를 이렇게 꼭 챙기냐.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정심사도 보면 많은 이 추운 날씨에 신도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걸 보면 왜 절에서는 동지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에서는 밖에서는 다 사라졌는데 절에서는 동지를 챙기나 동지기도를 올리나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절에서 챙기려고 챙긴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동지를 안 챙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에서 동지를 그냥 절에서는 계속 챙기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동지를 안 챙기니까 절에서만 동지를 챙기는 걸로 결과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왜 마을에서는 안 챙기는데 절에서는 동지를 챙기냐. 제가 아까 잠깐 우리 할머니 이야기도 했지만 동지는 각 가정에서 이제 옛날에는 다 했단 말입니다. 팥죽 쏘고 뭐 벽에다 뿌리고 방마다 뭐 이렇게 팥죽 놔두고 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그 집안에 이제
어른이 그런 거를 다 챙겼죠. 근데 우리나라를 잘 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1910년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많이 그때 이제 사라졌어요. 일제 36년 치하에.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뭐 집도 절도 없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피난민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갑자기 그냥 미국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좀 배부르게 먹고 살자 해가지고 다들 70년대까지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그 와중에 동지, 뭐 단오 이런 거는 이제 다 칠석, 다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회가 막 산업화되면서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단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뭐 삼촌도 뭐 같이 살고 이렇게 여러 가족이 한 집안에 같이 살거나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매년 뭘 할 것인지가 다 이게 전수가 됐는데 쉬운 말로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달랑 그 뭐 단칸 아파트 나와서 사는데 뭐 뭘 알겠습니까? 동지 챙기고 단오 챙기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우리나라는 8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핵가족 사회로 바뀌어버렸고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대세다 이겁니다. 더더욱 이런 거를 뭐 누군가 기억을 하고 좀 이런 걸 챙기고 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데 무슨 그거를 누가 챙기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사회에서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면서 이런 전통 문화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절에는 왜 이것이 전통 문화가 남아있냐?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반이 전부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수행을 할 때는 대중들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를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중 모임을 무리를 이루어서 수행을 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때가 되면 무리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른 스님이 이제 동지가 되었으니 동지 잘 챙겨라, 뭐 설날이 되니까 설날 잘 챙겨라 이런 거 이제 다 일일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밖에서는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로 깨지지만 절집은 지금까지 그대로 대중살림을 하다 보니 옛날 전통이 다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는 못하니까 이제 동지를 세려면 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절로 찾아와서 동지를 세는 겁니다. 집에서 하려면 번거로운데 절에 오면 팥죽 다 써서 주고 포장까지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절에 와서 팥죽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죠. 동지에 불공을 올립니다. 불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거지. 동지라는 것은 불교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년 중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일반 백성들이 중요하게 치는 날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에서도 다 이게 뭐 같은 문화권이니까 동지를 중요시 했겠죠. 그런데 절에서는 이 중요한 날이니까 이런 날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는 불제자들인데 이 중요한 날 부처님께 동지 팥죽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불교가 동지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불교식으로 재해석을 한 겁니다. 동지에 불공을 올려서 동지가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 동지에는 다 같이 모여서 부처님께 공양물, 팥죽을 올리고 또 부처님께 우리가 예를 표하자 해서 동지날 불공을 올림으로 해서 동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 불교가 사라지지 않으면 동지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교가 동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절에서 동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팥죽 먹으러 간다가 아니고 동지 기도를 한다. 동지 불공을 올리러 간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해 보면은 결국 동지를 우리 선조들이 챙긴 이유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어떤 사악한 기운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동지에 팥죽도 쓰고 팥죽도 뿌리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불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 가족들이 동지를 맞이해서 팥죽 쓰는 정도로는 이건 안 되겠다. 관세음 보살님에게 내가 우리 가족 좀 잘 좀 지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관세음 보살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거기 응한대 그냥.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숱하게 듣는 뭐 기도 영음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인연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기복신앙이다라고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관세음 보살님을 찾고 매달리고 해야 관세음 보살님이 거기에 응한대 그냥. 이것이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감응이 도교한다. 내가 느끼고 내가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자비로움을 느끼고 그럼 관세음 보살님이 거기에 응해서 도교 나와 관세음 보살님이 도반처럼 서로 소통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 단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영험담을 얻고 우리 가족이 잘 돼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인간이 가지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 잘 되라고 해도 병이 걸릴 때가 되면 병이 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해서 근본적인 번뇌를 내가 털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해입상응의 단계다.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는 단계다. 내 안으로 관세음 보살님이 들어온다 이거지. 내 안으로. 그래서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어서 번뇌를 완전히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원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변의 중생들은 번뇌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뭡니까? 자비심이죠. 자비심의 비죠. 슬플 비자. 자비심의 자는 자식처럼 자애롭게 보살펴주는 마음. 중생들이 무명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게 자비심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자비심을 행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불보살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동지기도 다 똑같습니다. 동지기도, 칠성기도, 삼재기도, 정초기도 다 불교와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우리가 불보살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내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는 길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이 동지기도도 그렇고 삼재기도도 그렇고 정초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들을 대한다면 불교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으면 동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집에서 동지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분 지났네요. 세 번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집에서 동지를 챙기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결국 우리는 자비심을 아직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이라도 흉내를 내야 되겠죠. 흉내를 내면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지 같은 날 팥죽을 올해는 우리가 좀 많이 썼죠. 어제 새알울력 하느라고 저는 어제 뭐 하루 종일 회의를 4개나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만 하느라고 같이 동지울력을 못했는데 우리 27분이 어제 새알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다 우리가 이 불교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0개 정도 분량을 요 동구에 있는 빛고울 복지관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세 번째는 동지기도든 뭐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비행을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가 있는 한 우리의 전통 문화인 동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가 있는 한 우리의 전통 문화 뭡니까 칠석 이런 날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동지를 맞이하자. 예, 오늘은 동지기도 왜 절에서 동지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딱 30초만 할게요. 여러분도 추우실 건데 이번에 유튜브에서 새롭게 스님과 차 한잔이라는 코너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평소에 궁금한 거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는 아주 심오한 교리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걸 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건데 스님들은 진짜 고기를 먹지 않나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하고 굳이 그런 것까지 뭐 알 필요 있을까 싶지만 그 안에 어떤 불교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우리 홍보팀장님이 아주 편집을 잘했습니다. 저 혼자 막 뜯어낸 게 아니고 사진도 막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그 뭡니까 자막도 나오고 보기 아주 좋고 길이도 짧아요. 10분 이내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다 한번 보시고 주변에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